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고 참석자들은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습니다. 먼저 신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유족들과 손을 맞잡은 윤석열 대통령은 추모곡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선 참석자 대신 합창단이 부르거나 식순에서 빠지기도 했는데 이번엔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부른 겁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등 새로 꾸린 내각과 비서진 대부분을 참석시키며 통합 행보로 의미를 부여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도 5월 정신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이전 보수 정권과 달리 5월 정신의 계승을 천명하며 호남 민심에 대한 적극적 구애에 나선 겁니다. 대통령이 참배를 위해 이곳 민주의 문 정문으로 들어간 것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같이 부른 것도 보수정당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입니다. 대통령과 같은 특별열차편으로 소속 의원 대부분이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도 당의 변화와 외연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저희도 광주와 호남에서의 그런 과오를 딛고 지역의 일자리와 그리고 산업의 문제 그리고 발전의 문제를 놓고 당당히 민주당과 경쟁하고 싶고 100명 넘는 의원들이 광주로 집결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념식 참석을 환영한다며 완전한 진상규명을 통해 치유와 화해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대회 참석은 환영할 일이지만 앞으로 말이 아닌 실천으로 광주의 진실을 밝히고 광주 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여야는 기념식에 이어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6일 지방선거 광주 전남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5월 정신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평가하면서도 후보 시절에 말했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5.18 정신을 헌법에 새기겠다며 개헌 추진을 본격화하자는 입장입니다. 5.18을 폄훼하는 망언을 한 인사들이 여전히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것도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오늘 기념사에서는 직접 언급 대신 에둘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3.1운동과 4.19 혁명 계승이 담긴 헌법 전문에 5.18 광주 정신 계승도 명시하자는데 사실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하긴 하겠다면서도 국회에 개헌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민주당 제안은 거부했습니다.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무는 끝이 없고 기약 없는 개헌론 이런 거는 시작하는 건 좀 신중해야 된다. 개헌의 뚜껑을 열면 권력구조 개편 같은 휘발성 강한 논쟁이 불붙으면서 임기 초 국정동력 상실을 우려한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늦출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이 군부 독재 세력의 후예가 아니라면 논의에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헌법 개정 정치개혁 특위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거절할 이유가 없고 늦출 이유도 없습니다. 5.18 정신을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에 온전히 새기겠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리며 5.18 정신을 훼손하는 데 앞장섰던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부터 물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말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5.18을 왜곡하는 자리를 만들었던 이 김진태 후보의 그런 사퇴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정개특위를 헌정특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소극적 입장을 고수할 경우 5월 정신 반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오늘 기념식의 주제는 5월을 드립니다 였습니다. 42년 전 광주에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모든 국민들과 함께 가꿔 나가자는 의미인데요. 5.18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유족들의 아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된 1980년 5월 18일.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에 맞서 열흘간의 항쟁을 벌였습니다. 5월 광주에서 뿌려진 민주주의 씨앗은 전국 각지로 퍼져 42년간 이어졌습니다. 참석 인원이 줄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기념식에는 5.18 유공자와 유족, 각계 대표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980년 5월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던 택시가 국립 5.18 민주묘지로 들어오는 가운데 5월 어머니들의 합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젠 우리가 함께 그 슬픔과 상처를 감싸고 위로하며 희망 가득한 5월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희생자들이 잠들어 있는 민주묘지에는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묘지 1-38번 양창근의 묘. 지난해 양창근 씨의 시신이 무명 열사묘에 안장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묘지의 실제 주인공은 5.18 당시 행방불명됐던 김광복 씨로 밝혀졌습니다. 두 열사의 가족은 42년 만에 만났습니다. 참 저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40몇 년간 어떻게 사셨어요? 42년 동안 찾은 거죠. 여기 있잖아요, 지금. 제사를 우리 양창근 열사님 생신분이 오늘처럼 이렇게 계속 지내주시고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5.18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76명은 여전히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7살이었던 이창현 군의 가묘에 케이크와 음료를 올리는 어머니의 슬픔은 긴 세월이 지났어도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헌병이 되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 아이가 어떤 모양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들 한 번만 만나봤으면 원이 없겠어요. 4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들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1980년 당시 대구에도 광주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며 고문을 당하고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제 백발의 60대가 된 그때 청년들 재심 끝에 오늘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비상계엄령이 전국에 확대된 1980년 5월 대구 경북대 후문에서 둘의 서점을 운영하던 정상용 씨와 학생들은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정 씨와 학생들은 방공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끌려가 가혹한 고문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상용 씨는 징역 1년을, 학생 4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둘의 사건입니다. 고인이 된 정 씨의 유족과 당사자 4명은 2년 전 재심을 청구했고 대구지법은 5.18 기념일에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고 정상용 씨의 방공법 위반 혐의는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증명되지 않았고 이들이 위반했다는 계엄포고 시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20대였던 청년들은 60대가 되어서야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쇄된 지역사회에서 말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근 30여 년간 고통받았던 세월이 아까웠고 또 자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희생이 담긴 5.18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새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광주 연령 앞에서 정치인들이 선언한 그 말들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기 삶으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정치권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신군부 대신 신검부가 등장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두 사안을 연계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의회주의와 협치의 파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42년 전 광주 시민들이 신군부에 맞서 싸웠던 역사에 빗대 이제는 신검부의 등장이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출신 검찰 하나회가 부활하는 것은 아닌지 신군부 대신 신검부가 등장하는 것은 아닌지.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앞세워 노골적인 검치 국가를 세우려 한다며 한동훈 해임 건의안 카드까지 언급했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 장관 임명을 위한 버리는 카드였다는 소문이 사실로 입증됐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 인준에 대한 부정적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내팽개친 공정과 상식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부 고심은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연계로는 안 된다며 한 후보자의 인준을 연일 압박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 안 하면 우리 한덕수 총리를 인준해 주겠다. 이것 또한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총리 인준이 무산돼도 지방선거에서 국정 공백 책임론을 펼칠 수 있어 손해만은 아니라는 기류도 읽힙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MBC와의 통화에서 첫 총리 후보자인 만큼 일할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이라며 국정 발목 프레임에 말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등 인준 동의에 대한 목소리도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한 후보자에 대한 당내 부적격 여론이 더 높아 결론을 예상하긴 어렵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성비위 전력에 왜곡된 성인식을 잇따라 드러내고 있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유감이라면서도 사퇴에는 선을 긋고 있는데 검찰 시절부터 윤 대통령의 최측근 역할을 맡아온 배경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성비위 전력을 해명하겠다며 내놨던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국회 운영위 발언. 반성과는 거리가 먼 억울하다는 변명이었습니다. 얼굴에 케이크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해줄까 그래서 뽀뽀해주라 라고 화가 나서 했던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버리다 하고 갔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마침 제가 어떤 성추행을 했다라고 해서 이 발언으로 성추행 미화 시집 논란에 이어 윤 비서관의 부적절한 성인식만 더 부각됐습니다. 정치권에선 거취에 대한 언급이 잇따랐습니다.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 부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시겠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뽀뽀는 화날 때 하는 겁니까? 변태 수준의 망언을 하는 분을 총무비서관으로 한다? 어떻게 이런 비서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겠습니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공식적으로는 윤 비서관의 사퇴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가라 그럴까요? 그걸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엔 윤 비서관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란 점이 작용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관이었던 윤 비서관은 지난 1997년부터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맡아 검찰총장의 비공개 특수활동비를 관리했습니다. 총무비서관 역시 대통령의 활동비나 관저 예산 등 재정을 총괄하는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불립니다. 결국 윤 대통령 입장에선 가장 막역한 측근이란 건데 이 때문에 대통령실도 윤 비서관의 거취에 대해 쉽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여서 윤 비서관을 둘러싼 성인식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레 오후에 한국에 도착해서 21일에 용산에서 회담을 갖고 2박 3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어떤 의제들이 다뤄지게 될지,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지 먼저 이정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모레 오후 한국에 도착합니다. 곧바로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부터 합류합니다. 첫 한미 정상회담은 토요일인 21일 오후 용산 집무실 5층에서 약 90분간 진행됩니다. 취임 후 11일 만입니다. 최단 기간 내에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인도태평양 방문지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점도 상징성을 지닐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북한 핵 문제와 한미 간의 안보 협력이 핵심 의제입니다. 대통령실은 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게 한미 간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것이라며 실행 계획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를 정례화하는 계획을 이번 회담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구상인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북한이 매우 민감해해왔습니다. 확대 정상회담에선 경제협력이 다뤄집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협력 구상,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를 공식화하고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정상회의에도 윤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군사동맹을 한미 FTA를 통해서 경제동맹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마도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한미 정상은 공동 발표를 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정재계 인사들과 함께 만찬에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는 22일에도 윤 대통령과 만나 안보와 관련된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이정은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번에 우리나라가 참여한다는 IPEF,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하죠. 어쨌든 이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경제협의체라는 건데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나라들이 경제, 구체적으로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 부패 방지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공급망 문제가 크게 드러나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좀 낮춰보자는 취지로 미국이 제안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같은 품목이 중요하게 다뤄질 텐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오자마자 삼성 반도체 공장부터 가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겁니다. 미국은 안보협의체인 쿼드를 만들어서 중국 견제에 나선 바 있고 이번에는 경제협의체도 추가로 만들어서 이중으로 견제 수단을 만드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한다고 하면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당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랑 통화를 하면서 한국의 IPEF 가입에 사실상 반대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좋겠다는 건데 한마디로 경고성 발언입니다. 그래서인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도 여러 차례 특정한 나라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중 FTA를 발전시키기 위한 협상도 진행 중이고 또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급망의 중요한 품목 한 200여 개 정도 중에 60-70개는 중국과 관련된 것이다. 또 협력의 기준은 실력인 만큼 중국과도 협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참여는 하겠지만 교역 상대국 1위인데다 또 북한과 밀접한 관계인 중국 역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이번 주말을 전후로 북한이 도발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말 안에 핵실험을 벌일 가능성은 낮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발사가 임박했다고 관측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동안 미사일 도발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 홍익표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촬영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위성 사진입니다. 3번 갱도 주변으로 새 건물들이 설치됐고 통신을 위한 전선도 보입니다. 활동은 활발하지만 아직 핵실험 준비는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이번 주말까진 핵실험이 강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ICBM 등 미사일 발사 준비는 임박한 걸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 정상이 즉시 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 B를 마련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이 용산 지하벙커로 이동해 우리 군과 주한미군, 태평양 사령부 등을 연결하며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앞서 미국 CNN도 정보당국을 인용해 과거 ICBM 발사 시 나타났던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북한이 48시간에서 96시간 안에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군도 발사 차량 이동과 연료 주입 등 발사 징후를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은 독성 화학물질을 액체 연료로 쓰고 있어 일단 연료를 주입하고 나면 며칠 내 발사해야 하는 점도 ICBM 발사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입니다. 다만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북한이 무력 시위에 나선 전례는 없어 시기를 조절할 거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일에 맞춰서 쓸 수 있겠느냐. 상당히 위험과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북한은 지난 2016년 9월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 라오스를 방문하고 돌아간 직후에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발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동안에도 코로나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마스크를 벗고 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역에 자신이 있다고 과시를 했지만 상황은 녹록지가 않은데요. 특히 영유아의 사망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상황이라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곽승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회의실로 입장합니다. 회의 참석자 모두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김 위원장만 빼고 모두 마스크를 썼던 사흘 전 회의와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표정도 한층 밝아졌는데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내고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어제 23만여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사흘 전 39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숫자상으론 이틀째 감소세를 보인 겁니다. 사망자 수도 사흘 연속 6명을 유지했습니다.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지만 북한 매체들은 방역이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가 비상 방역 정책의 정당성과 효율성, 과학성을 인정하였으며 김 위원장의 애민 정신을 홍보하는 데도 열을 올려 김 위원장의 집에 있던 상비약품, 이른바 1호 약품이 황해남도 주민들에게 전달된 사실이 사진과 함께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화자찬과 달리 상황은 열악해 특히 아이들의 피해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 62명 중 56명의 연령대를 공개했는데 이 중 10세 미만의 사망자가 9명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했습니다. 0.09%에 불과한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큽니다. 면역 체계가 아직 이제 미완성 단계잖아요. 소아 때는. 네네. 그 단계에 걸맞는 용량 공급을 받지를 못해서 더 취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곳에선 항상 세변이 출현 위험이 높다며 북한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사흘째 우리의 지원 제안에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도 북한의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역시 아무 답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전 정권에서 폐지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습니다. 신임 장관의 첫 행보로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범죄 분야를 선택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은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출범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한 해 많게는 100건 가까운 사건을 처리하며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초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며 증권범죄수사단도 함께 없앴습니다. 합수단 안팎의 비리 의혹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증권범죄의 포청천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범죄 부패의 온상 이미 드러나 버렸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과 동시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2년 4개월 만에 다시 출범했습니다. 한 해 금융위원회가 넘긴 사건을 불과 10% 남짓 처리할 정도로 금융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졌다는 이유입니다.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부패와 경제 범죄는 앞으로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금융 분야는 전문성과 수사 역량이 특히 중요시됩니다. 한 장관이 취임 첫 조치로 합수단을 부활시킨 것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라임이나 신라젠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합수단장을 지낸 전직 부장검사는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수사하긴 어렵다면서 재수사하려고 합수단을 부활시켰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자, 한동훈 법무장관은 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는 동시에 전격적으로 검찰 고위 인사도 단행을 했습니다. 전 정권 당시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차장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되는 등 좌천이 됐었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요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이끌었다가 좌천됐던 송경호 수원고검검사. 한동훈 법무장관의 취임과 동시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검찰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는 핵심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임명됐습니다. 호남 출신으로 국회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자리의 성격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검찰을 이끌 대검 차장검사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지휘할 홍승욱 신임 수원지검장,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문재인 정권 당시 좌천됐던 검사들이 요직으로 복귀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켜내겠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때 요직에 있던 고위 검찰 간부들은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두고 수사팀과 충돌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습니다. 법무부는 지휘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내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특수통 발탁 인사와 비슷하다. 특수통 검사들이 남은 요직을 다 차지하는지 지켜봐야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치인, 고위 관료, 스폰서 검사가 그렇게 법망을 피해갔고 그래서 생겨난 법이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죠. 대가성이 있든 없든 일정 금액 이상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그 2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김영란법엔 빠졌던 국회의원도 이 법의 대상에 포함됐고 윤석열 정부의 새 국무위원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어떤 법인지 앞으로 뭐가 달라질지 이지선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집단 부동산 투기 사건. LH는 즉각 해체하라!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어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는 내일부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건설회사 대표 출신에 가족들이 건설사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박 의원은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내리 국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는데 같은 기간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지만 본인은 관련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전혀 나는 내가 부탁을 한다거나 내가 영향을 행사하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박 의원 같은 경우 앞으로 국토위에서 활동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가족이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걸 숨기고 상임위원이 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지난 3년간 민간 부문에서 일한 내용을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다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전관 예우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로비의 통로가 돼온 퇴직 공무원과의 골프나 여행도 신고 대상입니다. 국회의원부터 지방의회 구의원까지, 중앙공무원부터 공공기관 산하 직원까지 이 법의 적용 대상만 200만 명, 가족까지 더하면 500만 명이 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태 전수조사를 올해 하반기 내에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임명된 국무위원들 대상으로도 계획이 있는지? 네, 전수조사에는 모든 공직자를 포함해서 공직자의 업무와 사적인 이해관계를 사전에 끊어내자는 게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입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네, 그러면 방금 리포트한 이지선 기자와 궁금한 점 몇 개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일단 궁금한 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네. 청문회 기간에 이해충돌 쟁점이 꽤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음. 거액을 받고 이 기업들의 자문을 해준 걸로 논란이 일고 있죠. 맞아요.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어느 기업에 어떤 자문을 해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면 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 임용 후 30일 안에 민간인 시절의 업무 내용을 모두 신고 제출해야 합니다. 안 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당시에 그 관계됐던 관련자들이 총리가 주관하는 업무에 관련이 될 경우에 네. 이 경우에는 회피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이걸 안 하면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입니다. 이번 정부는 사회이사 정부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기업 사회이사 출신 장관들이 많은데요. 네. 이 장관들도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사실 이 법이 추진된 게 9년 전 2013년부터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어렵게 먼 길 와가지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물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만 한계가 여전히 있다고요. 네, 퇴직자와 골프를 치는 건 신고 대상인데요. 사적인 만남 자체를 규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관 예우, 전관 로비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완전히 이게 막지는 못했다는 네, 거예요. 한계로 작용되고 있고요. 네. 또 가까운 가족과 관련된 사안은 모두 신고 대상인데 네. 먼 친척이나 아니면 제3자 차명 거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한계점입니다. 또 신고 의무는 있는데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는 공개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국민 알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 법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되는 저항은 좀 적고요. 대부분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지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디젤 승용차가 빠르게 퇴출되고 있습니다. 세단은 물론 SUV까지 디젤 엔진을 단 차들은 죄다 잘 안 팔립니다. 그 자리를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가 빠르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인기가 많던 경유차가 왜 이렇게 애물단지가 됐을까요? 경유차의 몰락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배주환 기자입니다. 2005년 우리나라에서 경유 승용차가 처음으로 허용됐습니다. 기름값 싸고 연비 좋고 기술 발전으로 진동과 소음까지 잡고 자동차 회사들은 클린 디젤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냈고 정부도 친환경차로 분류해 혜택을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유차는 빠르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2015년 96만 대로 전체 등록 대수의 절반을 넘어섰던 경유차는 가파르게 추락해 작년에 41만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6년 사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2015년에 터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2018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결함으로 줄줄이 터진 BMW 화재 사고, 작년에 벌어진 요소수 대란, 여기에 올해 경유가 폭등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기름 되게 많이 먹네, 이 차는. 2500cc라서 경유차 신물 라인인데. 클린 디젤이 거대한 사기극으로 드러나면서 경유차는 이제 퇴출 대상이 됐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4분의 1은 경유차가 내뿜습니다. 탄소 배출량도 휘발유차보다 20% 정도 적을 뿐 경유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경유 승용차의 몰락은 극적입니다. 현대차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경유 세단 제네시스 G70과 G80은 작년 11월 퇴출됐습니다. SUV는 디젤이라는 등식도 깨졌습니다. 2019년에는 기아 소렌토의 87%가 디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디젤이 9%로 추락했습니다. 대신 하이브리드가 74%를 차지했습니다. 소렌토 4대 중 3대는 친환경차가 팔린 겁니다. 다시 경유차를 선택하겠다는 소비자들은 이제 찾기 어렵습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뭐 계속 이제 전기차 쪽으로 다 바뀌는 추세가 된다고 하니까 차가 뭐 1, 2년 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디젤이든 휘발유든 내연기관 엔진 개발을 줄줄이 중단하고 있습니다.
So in the end, we decided to electrify the entire Hyundai model lineup in Europe by 2035 and in other major markets. 130년을 이어온 디젤 엔진의 시대. 이제 내연기관의 몰락과 함께 빠르게 저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승용차만큼은 아니지만 경유차의 몰락에 있어선 화물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1톤짜리 소형 트럭은 이미 넉 대 중 한 대꼴로 전기차가 팔립니다. 5톤 이상 대형 트럭은 수소차가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윤미 기자입니다.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짓는 한우석 씨. 15년 된 낡은 트럭을 폐차하고 최근 1톤짜리 전기 트럭 포터 EV를 샀습니다. 사흘에 한 번꼴로 충전하는데 한 달에 5만 원 듭니다. 전에 쓰던 기름값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기름값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거기서 유지 비용 또 빼야죠. 오일값이나 아니면은 필터값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우체국 택배 일을 하는 최중식 씨도 포터 EV로 일합니다. 경유차는 이 가운데 엔진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 열이 많이 심하게 올라와요. 에어컨을 틀어도 더울 정도로. 2년 반 정도 몰았는데 만족도는 최상입니다. 성능이나 기능 면에서 진짜 비교가 안 됩니다. 매연 자체에 그런 건 발생이 안 되니까 단지 내 주민들이나 경비 아저씨들도 엄청 좋아하시죠. 올해 현대차와 기아가 가장 많이 판매한 차는 1톤 트럭 포터와 봉고. 넉 달 동안 4만 8천 대가 팔렸는데 그중 11,000대가 전기차입니다. 넉 대 중 한 대입니다. 가격은 4천만 원 정도로 비싸지만 보조금을 받으면 2천만 원 안팎에 살 수 있습니다. 인기가 좋아서 지금 신청하면 1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기업들도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전기차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냉장 유통 전기 트럭을 2대 도입했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올해까지 전기 택시 10,000대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은 기아와 함께 아예 전용 전기 화물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도 직접 깔 계획인데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충전 시장에도 뛰어들 태세입니다. 문제는 5톤 이상 대형 화물차입니다. 테슬라가 대형 전기 트럭 세미를 공개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차가 커지면 배터리도 커져야 하는데 무게나 효율이 감당이 안 됩니다. 4, 5톤 이상 되는 전기차는 나올 수도 없어요. 경제성도 떨어지고요. 날씨 추운 데서는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픽업 트럭 정도의 크기가 마지노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수소차입니다. 현대차는 재작년 세계 최초로 대형 수소연료 전지 트럭 액시언트를 만들었습니다. 국내 5대가 시범 운행 중이고 스위스에도 46대를 수출했습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런 속도라면 곧 경유차는 박물관 신세가 될지 모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최근 식용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재기 조짐까지 보여서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가보면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식용유 수를 제한하는 곳들이 늘고 있는데요. 정부는 국내 식용유 재고는 충분하다고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식용유 코너. 한 사람당 2개까지만 살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2주 전부터 콩기름, 포도씨유, 카놀라유 제품 4가지 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판매량은 구매 제한 전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제품 2가지는 지난 주말 아예 동이 났습니다. 사재기 조짐이 있는 겁니다. 이 식용유 제품은 영업 시작 때만 해도 150여 박스가 이곳 진열대를 가득 채웠는데요. 영업을 시작한 지 5시간 만에 절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구매 제한은 온라인 쇼핑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쿠팡은 1인당 10개, 롯데마트 인터넷 쇼핑몰은 5개, 홈플러스 인터넷 쇼핑몰은 1개로 제한했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긴 했으니까 지금 물가도 그렇고 그래서 걱정이 되죠. 부담이 많이 되는 편이죠. 식용유가 제일 싼데 그래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도네시아 파뮤 수출 제한으로 식용유 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가정용 오뚜기 콩기름 값은 1년 만에 31%나 올랐고 해표 식용유도 8% 올랐습니다. 정부는 식용유 수급에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내 공급사들은 운송 중인 물량을 포함하여 약 2 내지 4개월 가량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도매업체의 주문량이 2~3배 늘었다며 매점 매석은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식용유 제조사들은 지금으로서는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중국 상하이는 50일이 넘게 이어졌던 코로나 봉쇄 조치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다음 달부터는 일상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예고했고 상하이시는 익숙했던 상하이가 돌아온다 하면서 홍보 영상도 만들었는데요. 당장의 상하이 현실은 탈출 행렬로 북새통을 이루는 기차역입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텅 비었던 도로에 다시 차들이 달리고 상하이의 명소 와이탄에서 방호복을 벗은 의료진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시민들은 방역 요원에게 고생했다고 말합니다. 다음 달부터 봉쇄 해제를 선언한 상하이시가 내놓은 선전 영상입니다. 일상 회복이 가능해진 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한 성과 때문이라는 자부심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북새통이 된 상하이 기차역. 부분적 봉쇄 완화가 시작되자마자 당장 상하이 탈출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대중교통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아 한 손에 캐리어를 끌고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걸어서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타지에서 공부를 하러 일자리를 찾아 상하이에 왔던 대학생들, 직장인들은 거의 2달에 걸친 감금 생활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며 진저리를 쳤습니다. 상하이 봉쇄가 본격화된 지난달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이민이라는 검색어가 전달에 비해 400배 급증했고 이민과 유학업체에는 이를 보지 못할 정도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상하이 봉쇄 이후 중국을 떠나려는 사람이 늘자 인재 유출을 우려해 내린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대낮에 집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거실에 서 있다면 정말 무섭고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어린 2딸을 키우는 가정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보는 MBC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9시 모자를 눌러 쓴 반바지 차림의 남성이 한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갑니다. 4시간 뒤 공동현관을 빠져나온 남성이 조깅하듯 뛰면서 단지를 벗어납니다. 지난달 26일 9살 큰딸을 학원에 보내고 혼자 집에 돌아온 40대 여성은 거실에서 이 남성과 맞닥뜨렸습니다. 누군가 쓱 움직이길래 아이 아빠가 설마 그냥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들어왔나 누구세요 했더니 죄송합니다 걸어 나와서 도망가더라고요. 남성이 서 있던 자리엔 안방 서랍장에 있어야 할 여성의 속옷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사진을 찍으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몸싸움을 벌이다 계단으로 달아났습니다. 내가 아니라 어린 딸아이가 혼자 먼저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 경찰은 아파트 CCTV의 동선을 추적해 지난 9일 20대 남성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혐의를 시인했고 일정한 주거지에서 살고 있다며 긴급 체포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CCTV를 확인한 결과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다른 날에도 피해자 아파트에 찾아온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사건 전날 오전 8시 옷은 다르지만 같은 운동화를 신은 남성이 아파트 계단을 올라갑니다. 오전 9시 50분, 피해자가 딸과 함께 집을 나선 뒤 다시 1층에 나타난 이 남성. 오전 11시 반쯤엔 피해자 집과 같은 층에 머무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두 남성이 같은 사람이라면 사전 답사나 반복적인 범행 시도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낮 시간에 저 혼자 있었는데 비밀번호를 천천히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세요? 아무 소리가 안 나고. 도대체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온 걸까? 사건 이후 피해자는 현관문 잠금 장치를 바꾸고 집안에 CCTV까지 설치했지만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남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영화 아저씨로 이름을 알린 아역배우 출신이죠. 김세론 씨가 오늘 아침 서울 강남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인도에 있던 변압기를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사고로 일대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혼잡이 커졌는데 사고 당시 영상을 구나연 기자가 입수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 골목을 빠져나온 검은 SUV 차량이 우회전하며 도로에 진입하더니 갑자기 속력을 내며 인도로 돌진합니다. 충돌 직후 휘뿌연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 상태로 20초쯤 서 있던 차량. 슬슬 후진하더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처음부터 내나갔을 때 벌써 차가 없었어요. 차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깨진 그 현장만 있는데. 이 차량의 운전자는 배우 김세론 씨였습니다. 김세론 씨가 몰던 차량은 이곳 인도변에 위치한 변압기를 들이받았습니다. 변압기가 부서지면서 근처의 상가 49곳이 정전됐고 신호등까지 꺼지는 등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전기 공급은 3시간 만에야 재개됐습니다. 오픈을 못했죠. 냉장고랑 뭐 어떤 포스기랑 어떤 메뉴판 자체들이 다 전기가 나가가지고 식재료는 괜찮나요? 하나하나씩 뜯고 냄새 맡고 확인하고 있어요. 김 씨도 차량 앞부분이 부서졌지만 사고를 낸 뒤에도 운전을 이어가다 600m가량 떨어진 상가 앞에서 붙잡혔습니다. 음주 감지기부터 실시한 결과는 양성. 경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시도했지만 김 씨는 조사에 응하기 힘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체열 검사를 한 뒤 일단 김 씨를 귀가시켰습니다. 당시 차량엔 한 명이 더 타고 있었는데 경찰은 체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 씨와 동승자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세론 씨는 아역배우 출신으로 영화 아저씨 등에 출연한 22세 배우입니다. 김 씨의 소속사는 체열 검사 결과가 2주 뒤쯤 나올 예정이라며 추후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리고 나서 음주운전이 다시 늘고 있는데요. 경찰이 음주 단속과 함께 세금을 체납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동시에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속 현장에 정인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밤 9시 경찰의 음주 단속이 시작됩니다. 술집이 밀집한 시내 번화가에서 음주 차량이 속속 적발됩니다. 자, 됐어요. 0.165. 술을 좀 많이 드셨네요,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돕니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대리를 하시지 왜 그랬어요? 술 많이 드셨나요? 대리 부르니까 안 오더라고 안 왔어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던 사람도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3%. 차를 몰았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준이지만 자전거는 운전면허가 따로 없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지금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가 많아요. 자전거는 음주를 하게 되면 3만 원 벌칙금이. 음주 단속 현장에는 시청 공무원들도 나와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합니다. 자동차세와 같은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차량입니다. 음주 단속으로 속도가 느려진 차량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판독해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 단속인 줄 알고 요요히 지나가려던 운전자들이 잇따라 덜미를 잡힙니다. 줄 같은 거 버려줬지요. 그래, 옆으로 날아가줘야 되지. 이렇게 바로 낼 수 없는 사람은 언제까지 내겠다는 각서를 쓰고서야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건 납부하신다면 나머지 한 건은 언제 납부를 하실 건지. 다음 달 정도 제가 납부. 단속 2시간 만에 음주운전 12대, 체납 차량 7대가 적발됐습니다. 또 미납 세금 400만 원도 현장에서 받아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상품권을 사서 뒷면에 있는 일련 번호를 찍어서 보내달라. 한 중년 여성이 자녀에게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이 수상한 문자를 보게 된 편의점 주인의 신고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못하고 서성입니다. 좀처럼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편의점 주인은 여성이 요구한 상품권을 보여준 뒤 현금을 받고 건네줬습니다. 40만 원어치나 됐습니다.
기프트 카드라는 게 있다던데 40만 원 정도를 구해야 된다. 어디에 쓰실 거냐고 여쭤봤는데 딸이랑 게임을 하기로 했다. 액수도 구입 사유도 미심쩍었는데 결정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충전을 위해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문자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중년 여성을 엄마라고 부른 뒤 아직도 상품권을 못 샀냐며 여러 차례 묻고 기다리고 있다며 재촉합니다. 상품권을 살 때 주의사항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80만 원어치만 사달라고 그러면서 문자 보여주지 말고 그냥 왜 필요하냐고 하면은 영화를 본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마지막엔 상품권 뒷면에 일련 번호 16자리를 촬영해 보내달라는 문자까지 전달됐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편의점 주인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사기 문자임을 확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휴대전화가 고장났다, 친구가 가져갔다 같은 핑계를 대며 철저히 문자로만 연락했습니다. 엄마, 내가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고치는 데 맡겼으니까 전화가 안 되는데 난 진짜 우리 딸인 줄 알았어요. 경찰은 상품권의 일련 번호만 입력하면 본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물품을 살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신종 피싱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불법 투기가 대규모로 적발이 됐는데요. 위장 전입을 위해서 가짜 살림집을 차려놓거나 농지를 사기 위해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미는 등 갖가지 투기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예정지에 포함된 경기도 고양시의 한 냉난방기 제조 공장입니다. 단속 반원들이 공장 2층에 올라갔더니 침대와 냉장고, TV 등 각종 살림살이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주인은 여기서 살고 있다며 장롱을 열어 보여주기도 합니다. 짐 같은 거는 이불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정집이라던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3년 전 자신의 공장이 개발 예정지에 들어가자 토지 보상비 대신 분양권 등을 받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고 실제 사는 것처럼 꾸민 겁니다. 출퇴근을 하시는 거죠? 여기도 계셨다가 뭐 쓸데없는 데다가. 근데 서울을 가시는 그 서울 아마 이쪽으로 했을걸요? 3기 신도시 왕숙지구 인근인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의 농지. 지난해 한 남성은 여기서 농사를 짓겠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땅을 샀지만 실제 농사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뭐 몇 년이나 지으셨던 거예요? 한 40년 됐죠. 그분은 안 지으시고 사장님이 지으세요? 농사 질지 몰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거주자나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가 아니면 거래가 제한됩니다. 한 50대 여성은 채소 재배용 온실을 짓겠다며 땅을 사놓고 실제로는 창고를 만들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위장 전입으로 땅을 사거나 가짜 토지 이용 계획서로 거래 허가를 받고 허가 없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3기 신도시 일대 불법 투기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지난 2달간 적발된 투기자는 122명, 거래 금액은 422억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 UFO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청문회가 미국에서 50여 년 만에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UFO를 이제 미확인 비행 현상이라고 해서 UAP라고 명칭을 바꿨는데요. 지금까지 보고된 400건 모두 외계에서 왔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7년 전 해군 조종사가 미국 남동부 바다에서 괴 비행체를 발견합니다. 미국 정부가 비밀처럼 숨겨왔던 UFO의 흔적을 의회 청문회에서 공개했습니다. 어떤 동력을 이용해 비행하는지 알 수 없고 현재 기술로 실현 가능한 비행 능력을 뛰어넘는 물체입니다. 미국 정부가 UFO를 안보의 위협적인 존재로 다룬 건 70년 전부터입니다. 당시 말 그대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가 레이더를 공격했습니다. I am here to discuss the so-called flying saucers. 이후 1970년 UFO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가 의회에 보고됐고
그 이후 52년 만에 공개 청문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그 사이 UFO는 외계인의 우주선을 뜻하는 단어가 돼버리면서 이젠 안보를 위협하는 미확인 비행 현상 UAP로 바뀌었습니다. 청문회에 나온 정보당국자는 그동안 UAP 사례가 400건 수집됐고 특히 2004년부터 목격된 144건 중 풍선으로 확인된 한 건을 제외하고는 정체를 추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신 외계에서 왔다는 증거는 없고 청문회에서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거야말로 안보에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We do not want potential adversaries to know exactly what we're able to see or understand or how we come to the conclusions we make. 다만 UAP가 안보와 비행 안전에 위협이 되는 건 분명한 만큼 그 출처를 반드시 규명할 것이고 UAP를 보고한 조종사가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한 성소수자 단체가 체육대회를 열려고 구청 체육관을 빌렸는데 구청 측이 행사의 내용을 알고 나서 갑자기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건 명백한 차별이고 이에 따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한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체육대회를 열기 위해 구청 체육관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 구청 측이 대관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체육관 천장을 공사한다는 이유를 댔는데 인권단체와 통화에선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소수자 행사라는 거를 본인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냐, 승인 안 해줬다, 약간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체육대회를 열지 못한 인권단체는 평등권이 침해당했다며 구청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2년여의 소송 끝에 2심 법원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체육대회 참가자들의 성적 지향 때문에 대관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평등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구청 측이 인권단체에 500만 원, 활동가들에게 각 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단체 측은 성소수자가 차별 대우받는 건 체육관 대관만이 아니라며 차별 자체를 배상할 손해로 인정했다고 환영했습니다. 소수자들을 배제하려고 하고 낙인 찍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를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성별과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차별금지법은 1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11살 탁구 신동 이승수 선수가 국제무대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일본 성인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초청됐던 일본 탁구의 기대주를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올해 초 자기보다 9살 많고 키는 40cm나 더 큰 실업팀 선수를 꺾은 데 이어 성인 국가대표와도 당당히 실력을 겨뤄 제2의 신유빈으로 화제를 모았던 11살 이승수. 갖고 있는 목표가 뭐예요? 저요? 세계 1등이요. 이승수가 생애 첫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바람처럼 세계 1등에 올랐습니다. 13세 이하 경기에 출전하고도 최연소로 예선을 통과하더니 거침없이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결승 상대는 일본의 탁구 신동 카와카미. 일본 성인 대표 선발전에도 초청됐던 12살 특급 유망주에게 끌려가던 이승수는 4세트부터 빠른 공격으로 반격에 나서던 결국 짜릿한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키가 한 뼘은 더 큰 상대와 시상대에 올랐고. 승수야, 트로피 뽀뽀 한번 해줘. 원래 하는 거야, 한 번만. 코치를 맡아준 아버지와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되고 긴장도 많이 되는데 1등에서 너무 기쁩니다. 먹고 싶은 음식 있어요? 떡볶이와 라면인데 매운 걸로 먹어서 스트레스해소 하고 싶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앞세워 국제무대에도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던 이승수. 하운데로 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제 실력 발휘하면 이길 것 같아요. 데뷔 무대부터 경쟁력을 입증하면서 한국 탁구의 기분 좋은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어제 K리그에서 대역전극이 연출됐습니다. 3대0으로 지고 있으면 보통 포기하기 마련인데 불과 24분 만에 승부를 4대3으로 뒤집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대전은 시작부터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시작 4분 만에 선제골을 내줬고 엄청난 중거리포까지 얻어맞고 전반을 2대0으로 마쳤습니다.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야. 한 번에 두 개는 없는 거야. 침착해야 돼.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진짜 간절하게 한 발씩 두 발씩 더 뛰는 거야. 알았지? 네. 가자. 하지만 다짐에도 불구하고 한 골을 더 내주며 패색은 점점 짙어갔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던 순간 이진현이 대역전 드라마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날카로운 코너킥 도움으로 3대1을 만들더니 10분 뒤엔 날카로운 크로스 도움으로 3대2, 한 골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상승세를 탄 대전은 4분 뒤 기어코 3대3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여기서 만족할 수 없었던 이진현은 후반 43분 거짓말 같은 역전 결승골을 터뜨리고 거침없이 상위를 벗어던졌습니다. 24분 만에 4골을 몰아치며 4대3 대역전승. 기쁨과 안도의 한숨을 내신 이민성 감독에게 선수들은 그제서야 농담을 건넸고 팬들과 함께 짜릿한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39년 K리그 역사상 최다골차 역전승은 3년 전 강원이 기록한 춘천의 기적입니다. 4대0으로 뒤지던 승부를 5대4로 뒤집어 말 그대로 홈 경기장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3골차 역전승도 4번뿐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기적 같은 역전승을 포함해 모두가 0대3을 4대3으로 바꾼 뒤집기였습니다. 한순간도 승패를 단정할 수 없는 역전 드라마. 팬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축구의 묘미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어제 프로야구에서는 두산의 대리포수 김민혁 선수가 화제였습니다. 무려 14년 만에 포수 마스크를 쓰고도 자신의 임무를 120% 소화해냈는데요. 송기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주전 포수 박세혁은 이른 시간 교체됐고 백업 박유현마저 부상을 당해 포수 자원이 없었던 7회 초 수비. 김태형 감독의 선택은 6회 대타로 투입했던 일루수 김민혁이었습니다. 솔직히 안 들렸어요. 너무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 좀 저도 어떻게 또 받다 보니까 편해져가지고 괜찮게 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이후 무려 14년 만에 써본 포수 마스크. 스트라이크 콜을 받기 위해 프레이밍을 시도해보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고 폭투를 2개나 빠뜨리면서 시작과 동시에 실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을 찾아갔습니다. 도루를 시도한 추신수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까다로운 파울 타구도 여유 있게 처리했습니다. 김민영 선수도 3이닝 만에 이제 포수가 되었어요. 예.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플라이가 뜨면은 어떻게 회전이 흘러간다는 거를 제가 알고는 있어가지고. 그리고 연장 12회까지 6이닝 동안 추가 실점 없이 포수 데뷔전을 마쳤습니다. 사인 아무거나 낼 테니까 그중에서 던지고 싶은 거 골라서 던져라 라고. 포크볼이랑 슬라이더를 던지면 민혁이 형이 못 잡을 것 같아가지고 커브랑 직구만 던졌던 것 같습니다. 입단 6년 동안의 무명 생활. 어제 시즌 첫 1군 경기에서 뜻하지 않게 대리 포수로 유명세를 탔지만 김민혁은 타격에서도 2안타 1타점으로 팬들과 김태형 감독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김태형 감독의 타격 과외까지 받고 지명타자로 출전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야지. 그냥 항상 여기 1군에서 야구 생활을 오래 하는 게 목표입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실점 위기를 막아내는 프로야구 키움 박준태 선수의 다이빙 캐치 감상하시죠.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낮의 햇살은 따갑기만 한데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합니다. 이렇다 보니 대기 상층과 하층 간의 기온차가 커져서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은 다소 요란한 비구름도 지났습니다. 비가 내린 지역은 밤사이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가 짙어집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지겠고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북부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또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동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에는 별 변화가 없어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정도로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 경주 등 경상도 내륙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낮부터는 바람이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구 15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7도, 대구 29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절기 소만이 지난 뒤에는 서울도 30도에 이르는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